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하라는 개념하고 그 전하가 만들어내는 정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점전하가 고정되어서 자리를 바꾸지 않을 때, 두 개의 점전하가 정지되어 있을 때 그 전하들 두 개 사이에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이 쿨롱이라고 했는데, 근데 쿨롱의 법칙의 약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점전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쿨롱의 법칙의 약점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점전하들 사이에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점전하가 두 개만 있는 걸 얘기했는데, 그러면 점전하가 세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전하가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Q1, Q2, Q3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Q1하고 Q2 사이의 거리가 R12, 2고 Q2하고 Q3 사이의 거리가 R23, 3고 Q1과 Q3 사이의 거리가 R13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이와 같을 때 Q3가 Q1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Q2한테도 영향을 끼치죠. 나머지 전하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Q3가 Q1으로부터 받는 정전기력, 또 Q2로부터 받는 정전기력 있다고 하면 얘가 받는 전기력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힘은 벡터량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벡터의 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하고 3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1하고 3가 서로 같은 부호라서 청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밀어낼 거예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밀어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네, F1이 3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Q하고 3도 같은 부호를 가져요. 결과적으로 세 개가 다 같은 부호를 갖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2가 3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됐을 때 Q3에 작용하는 힘의 총합은 뭐예요? 그렇죠. F가 3에 작용하는 힘의 총합은 더하기 이와 같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핵심은 뭐예요? 벡터의 합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거창하게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첩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세 개의 점전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4개, 5개, 10,000개, 1억 개 다 가능하죠. 그렇죠? 1억 개의 점전하들이 서로 어느 정도 거리에 다 떨어져 있어요. 그와 같을 때 그 1억 개 중에서 하나의 점전하에, 그죠? 나머지 1억 마이너스 1개의 전전하들이 힘을 가해서 만들어내는 점전하들에 의한 정전기력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각각의 점전하들이 2개씩 편을 먹었을 때 만들어지는 그 힘들을 다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계산해요? 벡터의 합으로 표현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게 바로 중첩의 원리에 의한 계산 결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쿨롱의 힘에 대해서 2개의 점전하에 대해서 알면 그것을 확장해서 2개보다 많은 개수, 3개 이상의 점전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전기력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다음 개념으로 갑시다. 우리가 전하에서 시작해서 쿨롱의 힘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개념은 뭐냐면 전기장이라는 거예요. 전기장. 그러면 전기장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럼 전기장이 뭐냐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이 복도에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막 장난을 치고 놀았죠? 그렇죠? 자, 그럼 손바닥 서로 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런 놀이를 해봤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풍을 쓰는 고수가 아닌 다음에야, 그죠? 무협에 많이 나오죠. 장풍을 쓰는 고수가 아닌 다음에야 서로 힘을 친구하고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손바닥이 서로 맞닿았을 때 힘이 작용하죠. 그렇죠? 결국은 고전적으로 보는 많은 힘의 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접촉. 근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쿨롱의 힘은 어때요? 두 개가 점전화가 떨어져 있어요. 닿아 있지 않죠. 맞닿아 있지 않는데 놀랍게도 힘이 전달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Q1이 Q3한테 힘을 주고 있어요. Q2도 Q3한테 힘을 주고 있어요. 점전화 셋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힘을 주고 힘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맞닿아 있지 않은데 힘이 전달되고 있어요. 비접촉 힘이에요. 알겠죠? 정전기력은 대표적인 비접촉 힘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격 힘이라고 불러요. 떨어져 있는데도 힘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원격. 그죠? 원격 조종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원격 힘이라고 그래요. 원격 힘인데 도대체 어떻게 힘이 작용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옛날 과학자들이. 어떻게 도대체 원격 힘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 맞닿아 있지 않은데 Q1이 Q2를 어떻게 느끼냔 말이에요. Q2는 또 Q1을 어떻게 느끼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냐면 영국의 과학자 패러데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패러데이. 자, 패러데이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실험을 해봤겠는데 여기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는데 여기 N극이고 여기 S극이 있죠. 그러면 자석 위에다가 유리판을 얹어놔요.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유리판 뒷면에다가 자석을 달고 그죠?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윗면에다, 자석은 뒷면에 있어요. 윗면에다 우리가 철가루들을 막 뿌리면 어떻게 돼요? 철가루들이 이와 같은 패턴을 이루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되게 철가루들이 많이 붙어 있고, 그렇죠? 요 동네는 철가루들이 좀 밀도가 낮게 성기게 되어 있죠. 이것을 실험하다가 패러데이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석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뭔가 여기 이 공간상에 자기력에 대응하는 뭔가가 있다 이거예요. 네? 뭔가가 펼쳐져 있다는 거죠. 어떤 벡터량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본 게 자기력에 대해서만 적용되겠느냐, 전기력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생각한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점전화 하나가, Q라는 점전화 하나가 여기 딱 있으면 또 다른 점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얘 자체가 무언가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언가가 뭐다? 바로 전기장이다 하는 거예요. 전기장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하가 딱 하나만 존재하면 걔가 전기장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이 공간에 만들어낸단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점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있으면, 그죠? 있으면 다른 점전하 Q가 오면 얘가 이 점전하 Q하고 직접 맞닿아 있지 않는데도 얘가 만든 전기장을 얘가 느끼는 거죠. 왜? 이 전기장은 얘에 의해서 이 공간 전체에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 딱 온 순간 얘가 만들어낸 전기장을 이 자리에서 그냥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바로 패러데이가 고안한 개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처음에는 자기력선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 철가루들의 모임을 통해서 여기에 뭔가 재밌는 장이 있겠다.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장자가 뭐예요? 바로 마당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죠? 장. 그렇죠? 네. 그래서 마당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전기장 또는 자기장, 장의 개념이 패러데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Q가 오기 전에 이 스몰 q라는 입자가 이미 전기장이라는 무언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주변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전기장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것을 또 이제 패러데이가 열심히 생각했는데, 물리학자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건 뭐예요? 그렇죠. 뉴턴 시대부터 계속 얘기했던 힘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정전기력에서부터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내가 자기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철가루들의 어떤 패턴으로부터 자기장이라는 개념을 패러데이가 상상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로부터 유추해서 전기장이라는 개념까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내는 어떤 전기장이라는 녀석을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전기장을 우리가 대문자 2로 표현하고 여기 이제 화살표를 넣어서 전기장의 벡터 형태로 표현한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관심을 갖는 요 전악 스몰 q가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천 전하라고 부르겠어요. 원천 전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전하예요. 영어로 source charge라고 불러요. source charge가 있고, 그러면 요 Q는 뭐냐? 요 Q는 내가 지금 관심을 갖는 녀석이 아니에요. 그냥 힘을 측정하기 위한, 요 정전기력을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T자를 붙여주겠어요? 여기다가 T자를 붙여줄게요. 아래 첨자로. 그럼 얘는 뭐냐? 시험 전하예요. 시험 전하. 시험 전하다. 그래서 영어로 테스트 차지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차지니까 여기 아래 첨자 T를 붙였죠.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쿨롱의 음에 의해서 정전기력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전기력을 계산하고 나서 뭘 해주느냐? 난 이거에 관심 없잖아요. 시험 전화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시험 전화에 관심이 없으니까 얘만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쿨롱의 힘은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테스트 차지의 전하량에 대한 정보를 없애주면 되죠. 곱으로 되는 거에서 정보를 없애려면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는 원천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면 시험 전하라는 걸 갖다 놔야 돼요. 얘가 원천 전하고 시험 전하라는 것을 R만큼 거리 위에 갖다 놓고 그때 전기력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게 전기력이죠. 전기력을 계산한 다음에 시험 전하 Q, T에 대한 정보를 없애기 위해서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이제 스몰 q만의 정보를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q라는 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q, 부호가 다른 게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q는 양수예요. 그러면 전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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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패턴을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은 양의 전하에서 음의 전하로 방향을 가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방향은 뭐 우리가 아는 건 아니니까 어떤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개념이니까 이와 같이 전기장의 방향이 있다고 쳐요. 왜? 전기장은 벡터량이니까.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전하가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은 전기장을 갖는단 말이에요. 패턴이. 그런데 Q가 혼자 있으면은 이 패턴을 가질 리가 없죠. 왜? 대칭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칭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Q 혼자 있으면 대칭성에 의해서 전 방향으로 다 뻗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전 방향으로 다 뻗어나가고 Q가 양의 전하를 갖는다면 다 화살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거에 의하면 어때요? 시험 전화를 갖다 놓는 순간 얘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화살표가 절대로 요 모양이 될 리가 없죠. 이거는 어때요? 방사형으로 다 나가는 방향을 이루고 있는데 시험 전화가 음의 부호를 갖든 양의 부호를 갖든 상관없이 시험 전화가 오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해요? 원래 원천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장의 패턴을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제 또 상상 속의 일이 벌어져야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험 전하는 매우 작은 전하량 크기를 가진다. 그래서 그게 원래 우리가 관심을 갖는 원천 전하의 전기장 패턴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갖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내가 여기 왜 이퀄하고 이거를 띄었었는지 알겠죠? 예, 요게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극한의 개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차지는 이제 0으로 다가간다라는 게 수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 전하가 매우 작은 전하량을 가져야 원천 전하가 만들어내는 원래의 전기장 패턴을 망가뜨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둔 생각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패러데이가 생각해낸 놀라운 개념이에요. 장의 개념이 사실 그의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됐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개념이 쭉 발달해서 지금 양자장이라는 개념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소립자 물리학에서 양자장론이라는 개념까지 도입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누구다? 바로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영국 과학자라는 거예요. 마이클 패러데이가 만들어낸 개념이 지금 확장돼서 양자장 이론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뭐다? 그렇죠. 전기장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어떤 걸 상정하는데 걔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우리가 아는 어떤 구상적인 개념이 있어야 된다. 구상적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화돼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측정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물리량이 뭐가 있다? 그렇죠. 전기력이 있죠. 앞에서 배운 쿨롱의 힘, 정전기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전기력은 최소한 2개의 전하는 있어야지만 정전기력이라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얘지만, 원천 전하 스몰 q지만, 그죠? 시험 전하 qt라는 것을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도입해서 전기력을 계산하고 나서 원래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의 효과를 없애주기 위해서 전하량을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QT로 나눠줘요. 그러면 이게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원천 전하 혼자 있을 때의 전기장 패턴이 시험 전하를 도입하는 순간 망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도록 망가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시험 전하의 전하량이 아주 작으면, 무한히 작으면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개념적 상정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점전하는 이와 같이 방사형으로 전기장이 뻗어나갈 것이다. 또는 음전하라고 한다면, 음전하가 있다고 한다면 방사형으로, 그렇죠? 되는데 이게 화살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되는 것도 어쨌든 방사형이에요. 그래서 Q가 양의 값을 가질 때는 전기장이 뻗어나가는 거고 Q가 음의 값을 가질 때는 전기장이 이 점전원을 향해서 들어가는 방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차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극한적 개념이 왜 도입돼야 되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기선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선속. 아시겠죠? 자, 여기서 선자는 뭐예요? 그렇죠. 직선, 곡선 할 때 선이죠. 그러면 이 속자는 뭐예요? 속자? 속자는 묶다란 얘기예요. 그죠? 속박되어 있다. 난 너한테 속박되어 있는 거야. 난 벗어나고 싶어. 그죠? 묶었다는 얘기예요. 묶음. 또는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꽃다발 할 때 다발이죠. 꽃다발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묶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이 묶음으로 있는 것이 전기선석인데 지금 얘기하려는 이 개념은 그냥 단순히 전기장이 묶여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발로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개념을 갖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자, 전기선속은 어떻게 쓰냐면 이와 같이 그리스 문자 p를 쓰는데 대문자로 쓰고 전기선속일 때 이와 같이 밑에다가 이자를 써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전기선속이에요. 그러면 전기선속이 뭐냐? 전기선속이 뭐냐? 우리가 개념적인 것을 이해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면을 상정해야 돼요. 여기 어떤 면이 있어요. 면이 있어요. 면이 있는데 이 면에 전기장이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쳐봐요. 아시겠죠? 전기장이 뚫고 지나가요. 뚫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아, 몇 개가 이 면을 뚫고 지나가겠느냐?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면이 이와 같이 있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랑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데 뚫고 지나가는 거랑 다르죠. 그죠? 만약에 뚫고 지나가는 게 이와 같다고 칩시다. 우리 자, 여기 이제 제가 공책인데 이게 면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여기 전기장이 이와 같이 지나갈 때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는 면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삐딱하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 면이 만약에 전기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뚫고 지나가는 전기장이 없죠. 완전 이렇게 90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때 차이가 나죠. 완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비스듬할 때,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서로 다르죠. 그렇죠? 이와 같을 때에는 전기장이 요 면을 뚫고 지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전기선속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정량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시겠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평면은 어떻게 표현돼요? 평면은 하나의 점과 어떤 평면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법선 벡터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평면이 있으면 이 평면은 법선 벡터라는 것을 가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법선 벡터가 있을 수 있죠. 법선 벡터는 우리가 영어로 노멀 벡터라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벡터다 이거예요. 화살표로 쓸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이 꺽쇠 표시를 할 때는 뭐예요? 단위 벡터 할 때 이와 같이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에 전기장이 가해져요. 전기장이 이와 같이 전기장이 가해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전기장하고 지금 법선 벡터가 서로 이와 같이 평행한 경우에는 아까 뚫고 지나가는데 완벽하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고 지금 만약에 평면이 이와 같이 90도 돌아가 있는 경우에는 법선 벡터는 이 방향이죠. 그렇죠? 지금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법선 벡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기장하고는 지금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두 개의 벡터의 방향이. 그러면 90도를 이룰 때는 어떻다고요? 예, 전기장이 이 평면을 뚫고 지나가고 싶어도 평면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네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전기선속이
0이 되는 거예요. 뚫고 지나간 화살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선속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벡터의 내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기장하고 요 평면에 법선 벡터하고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뭘 고려해줘야 되냐면 요 평면이 사실은 그냥 면이 아니라 어떤 넓이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넓이 값을 곱해줘.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전기선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전기장의 크기하고 그 전기장의 방향 벡터가 있겠죠. 방향 벡터를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평면에 넓이가 있을 거고 그 평면에 법선 벡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와 같이 되겠네요. E하고 A의 곱에다가 R-하고 N-의 내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뭐예요? 각각이 단위 벡터예요. 지금 꺽쇠를 하면 단위 벡터였죠. 그러면 단위 벡터면 어떤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그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돼요? 각각의 벡터의 크기하고 그 사이값의 코사인 값으로 표현되죠. 그러면 R하고 N이 각각 단위 벡터니까 그 크기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결과적으로 내적으로 표현되는 값은 뭐예요? 그렇죠. 2 곱하기 A 그 다음에 그 사이값 세타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벡터의 사이값의 코사인 값으로 표현된 요거 전체가 전기선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게 딱 맞아떨어지죠? 두 개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벡터는 세타가 0이죠. 0도예요. 0도이면 코사인 0도는 얼마예요? 그렇죠. 1이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일 때 코사인 세타는 0도니까 전기선속은 그냥 전기장의 크기하고 우리가 관심 갖는 평면의 넓이하고의 곱으로 표현돼요. 그러면 이번에 평면이 90도 돌아가 있어서 이 법선 벡터하고 전기장 벡터하고 서로 90도를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그로 인해서 이거 두 개가 값이 0이 아니다 할지라도 전기선속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요게 이와 같이 된 경우에는 전기장 화살이 평면을 뚫고 갈래야 뚫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기선속이 0이다 했는데 지금 수식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45도 회전되어 있다 그러면 코사인 45도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요 벡터가 요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반대 180도 반대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법선 벡터는 반대 방향 180도 방향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코사인 180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예, 그래서 그때는 전기선속이 음의 부호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하고 같으냐 그 반대 방향이냐에 따라서 전기선속이 부호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기선속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